정통 천촌만락 삼성연 문화축제 제1회 재석사 원효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원효 사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안입니다. 제1주제는 원효의 화쟁 사상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안, 동국대학교 발표자 석기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주제의 논평은 운문성가대학의 학감이신 영덕 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에 있는 석길암이라고 합니다. 석굴암이라고도 더 많이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원효 스님 탄신성지인 재석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지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는데 발표할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효 스님의 사상 중에 대표적인 이 특징으로 꼽히는 화쟁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화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어 있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쟁 사상이 어떤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논의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핵심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치유 극복 대안으로서 적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이 깨달음을 성취하심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인도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교화행에 나서셨을 때 그 당시에 인도 사회는 대단히 많은 종교인들, 대단히 많은 철학 사상가들이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도시와 도시에 모여 있는 사상 종교 집단들이 부처님의 주로 교화 대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화 대상들과 부처님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교화 방식이 논쟁을 통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부처님이 함께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논쟁의 대상들을 설복을 시켜서 당신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쫓아와서 수행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교화의 이 45년 동안의 주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열반에 드실 때쯤에는 1250의 아라한을 성취한 제자들, 그리고 약 2만이 넘는 비구 제자들, 비구니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당시 인도의 16개 크고 작은 나라들의 왕들의 대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할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사용한 방식의 핵심을, 가르침의 방식의 핵심을 우리는 연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연기법의 방식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지고, 그것이 약 500년 정도 지났을 때 인도에서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대성경전들로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대성경전들로 이루어진 재해석이 약 300년 정도 더 지난 이 기원 전후부터 해서 기원 후 약 한 800년 정도까지 인도어에서 한문으로, 중국어로
본격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번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약 한 500년 정도 될 때, 그러니까 번역이 기원후 한 140년경부터 해서 기원후 한 8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신라가 등장했을 때쯤부터 해서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전성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800년간 한문의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들은 중국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도에서는 약 100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성립되어 간 경전들을 중국에서 한꺼번에 번역을 하는 사례가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번역하다가 보니까 빨리 된 것부터 해가지고 차례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앞에 먼저 성립된 것들이 뒤에 번역되기도 하고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성립된 경전들이 한 장소에서 번역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전 안에 내용상의 청이가 다른 내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나의 가르침, 연기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설법하셨지만 대상이 되는 중생도 달랐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연기법을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번역되었을 때는 경전상의 내용상의 청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청이에 대한 해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교판이라고 하는 사상체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종파에서 특정 경전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 전체를 체계화시켜서 하나로 관통해서 이해하는 시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걸 교판 회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시점쯤이 원효 스님께서 중국으로 유학을 시도를 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650년에 1차로 중국 유학을 시도하시고 660년에 2차로 중국 유학을 시도하시다가 중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돌아오시게 되죠. 아마 이때 돌아오시지 않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각각의 다른 경전을 자기의 중심에 놓고 자기 사상을 주장하던 사람들 사이에 원효 스님도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원효 스님은 깨달음을 성취하시면서 유학을 가시지 않게 되죠. 유학을 가시지 않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당시에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던 사상들을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장기에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장기판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죠. 약간은 더 객관적인 입장에 서게 되고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들의 사이를 어느 한쪽에서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해석하는 입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효 스님의 연구 작업에서 공부 과정에서 화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배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가장 큰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원효 스님의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화쟁이라고 하면 논쟁을 화합한다. 논쟁을 화합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논쟁을 화합한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논쟁이 화합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논쟁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논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의견이 같아졌다는 이야기다. 같아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한 화쟁회통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교판 사상에 의한 화쟁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의 화쟁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장들을 같게 만드는 것을 화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화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같게 만들면 안 되는가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신 스님들과, 예를 들면 스님들은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데 저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연구하는 학자가 스님들이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쫓아갈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하는 학자들이 엉뚱하게 문자 작구에 흔들리는 방식을 스님들이 쫓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수행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향하는 방식과 지향하는 도달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같이 만들어 버리면 스님들께서 성복을 입고 계시고 수행에 전념하시거나 제가 학자로서 연구하는 방식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각각의 다른 사람들,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로 다 되어서 전부가 동색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이미 세상답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목표는 같아야 되지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목표는 같아야 되지만,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입장도 다르고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식도 처해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도 같아야 된다면 또 도달하는 지점도, 예를 들면 괴로움을 극복해서 도달하는 지점이 다 같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지는 근본적인 특성, 근본적인 우월성이 의미가 사라지는 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늘 아침을 굶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요. 배가 많이 고플 때는 음식을 넣어서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괴로움의 해소입니다. 제가 짝사랑을 하는데 짝사랑을 갈구할 때는 사랑의 대상이 저를 돌아보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라고 답변해 주는 게 저의 괴로움의 해소입니다. 근데 괴로움의 해소라고 하는 동일성은 있지만 괴로움을 해소한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아지는 것은 화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원효 스님의 기본적인 관점, 그리고 이 관점은 어떠한 불교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에게서도 다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해 온 성가 공동체의 큰 스님들에게서도 다르지 않고 원효 스님에게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통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에게만 독특한 사상은 아니고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상입니다. 다만 원효 스님이 회통화쟁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단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인가 하면 서로 다른 주장이 갈등에 부닥쳤을 때 그 갈등을 읽는 방법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서로 부닥칩니다. 근데 그 부닥친 주장들을 읽어내는 원효 스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원효 스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장, 견해의 주장하고 견해를 만드는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밥 먹읍시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건 주장이 아닙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근데 원효 스님에게서 주장이 되려면, 주장 혹은 견해가 되려면 저 사람이 밥 먹자고 한다. 왜 밥 먹자고 하지? 오늘 아침에 굶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굶었다고 해서 한 끼밖에 안 굶었는데 한 끼만 굶은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굶었다더라. 자,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 먹자고 한다. 이런 형태로
원인과 조건을 따져서 그 주장이 성립하는 논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요 논리적인 주장 계열과 논리적인 주장 계열을 갖다 놓으면 각각의 인과 논리에서는 성립하죠. 근데 다른 쪽의 인과 논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이 밥 먹자고 주장하는 거하고 배부른 사람이 밥 먹으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하면, 자, 제가 밥 먹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밥 먹으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주의 스님이신 해능 스님께서 발표 끝나야 밥 먹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발표에 진행을 해야 되는 인과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입장에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각각의 다른 의견이죠. 자, 긍정되는 부분이 있고 긍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같아지면 안 돼요. 그죠? 같아지면 안 됩니다. 각각의 다른 주장들이 한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다른 주장이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되고 긍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게 됩니다. 저 주장을 하는 배경이 달라에 도착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래서 최소한의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긍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의견은 다르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돼요. 요게 화합입니다. 요게 논쟁이 멈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원효 스님은 요 조건에 도달하는, 화쟁에 도달하는 조건을 구분해내는 방법론을 되게 꼼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요게 원효 스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비드19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답변은 무지무지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한가 하면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대성경전에서 이미 다 봤고 원효 스님도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족일 정도로 간단한 답변인데, 답변에 대한 궁금증은 남겨놓고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의식,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게 문제인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두서너 달 동안 또는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는 가장 문제가 된 게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됐지만 방역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회 소외계층,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잘 살고 건강한 계층보다 힘들게 살고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요즘 보십시오. 소외계층,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습관이 되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오는 거, 사실은 놓치지 않는 거, 요게 대안인데, 그 대안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려움,
앉아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바깥에 계신 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각각 부닥쳐 있는 어려움이 달라요. 다른데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주장이 나오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저 말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기하고 입장이 같으면 저 말은 옳아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표현은 나하고 같으면 옳아, 나하고 다르면 틀렸습니다. 근데 원효스님은 같으면 옳아, 다르면 틀려 라고 하는 시시비비의 관점으로서는 절대 함께 잘 살지 못한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데 있기 때문에 나하고 같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데서 다르다라고 하는 구분이 나온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은 같다는 데서 출발하고 같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건의 같고 다름에 눈을 돌리면 나하고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다른 처지에 있는 생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온 것들은 생명을 가지고 오는 순간에 부처님만큼 귀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만 안 놓치면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부처님만큼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존재들, 주장이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부처님을 대하는 만큼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서 들으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갈등을 자초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저래서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래서 나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만 도착하면 갈등, 대립 사실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상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 최초의 지점을 인과 연기를 제대로 살피고 보는 데서 출발하라고 하셨고, 원효스님은 그것을 훨씬 더 방법론적으로 정제시켜서 원효스님의 방법론을 따라가면 저절로 연기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방법론을 제시한 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는 출발 지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효의 화쟁 사상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석기람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운문사 성가대학의 학감 영덕 스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문사 성가대학의 영덕입니다. 제1차 재석사에서 열리는 삼성연 학술대회의 원효의 화쟁과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는 1700년 한국 불교가 현 사회에 던져주는 다차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관점은 과학적 담론만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힘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자는 고명하신 법자 타짜 큰스님 이하
여러 대덕 큰 스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명망 높은 교수님들 그리고 사부 대중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무엇보다 오녀 성사 탄생 성지인 이곳 제석사에서 오녀 스님을 재조명하는 학술 대회가 개최된 점에 대해서 기쁨의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해능 주지 스님의 원효 현창을 위한 노력과 올력에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원효 스님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후학의 입장에서는 원효 사상에 관한 공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해보는 기회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토론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토론자가 읽은 바에 따라 그 논지를 정리한 후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발표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핵심 논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문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 교수님의 논문을 접한 느낌은 이랬습니다. 40년을 지나온 한국 불교학의 화쟁 사상의 연구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감회였습니다. 원광과 자장에게서 싹튼 화쟁은 삼국 통일을 전후한 그 시기에 원효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집대성을 이루었고 불교 교단 화합을 위한 계율적인 화쟁과 연기론과 실상론을 바탕으로 한 교리적 화쟁으로 무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2021년 오늘 그 역사적 행간 속에서 코로나라는 당면한 현실의 과제를 고민하며 중생 구제의 단초를 마련해 보려는 고민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효의 화쟁이 지니고 있는 함의라는 포함되어진 뜻이라는 뜻이죠. 그 주제 아래 화쟁은 사상이 아니라 논리적 접근 방식이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원효의 화쟁이 지향하는 그 지점을 논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효의 화쟁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부분이며 끝으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원효의 화쟁 논법이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에 대안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신 그 교수님의 교학자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논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논문의 전체를 숙독하는 동안 세 가지 정도의 그 질문의 요지를 떠올렸고 그 질문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효의 화쟁은 그 사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토론자의 이해에 따르면 화쟁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효의 화쟁이 가지고 있는 범주 혹은 역할을 일정하게 제약해서 이해하는 태도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 전체에 걸쳐서 화쟁 논법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화쟁 사상과 화쟁 논법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보편적인 논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원효의 화쟁이 지향하는 지점을 논의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동일성 혹은 무차별성의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부제를 붙이고 있는 이 부분은 원효가 화쟁의 논법을 적용하는 지점 역시 수행자가 체득해야 하는 어떤 궁극적인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화쟁과 회통의 지향점을 궁극적인 동일성과 혹은 무차별성의 획득에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합니다. 토론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동의할 수 없는 그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지시하는 바는 곧 수행자가 체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동일성 혹은 무차별성이라는 등식의 성립이었고, 원효 화쟁의 지향하는 점은 수행의 원론적인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의미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논자가 생각하는 화쟁을 통해서 도달하는 지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심이 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각주에 대한 거라서 사실은 이 질문은 그 원효 당시에 수많은 그 교상 판석을 해통하는 비유로 이해하면 굳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래도 이미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각주 14번에서 조성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한다. 첫 번째 오해는 장님이 아닌 눈뜬 자가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용자와 인용의 원저자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라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비유가 되는 개념은 코끼리가 주체가 아니라 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안근의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자와 건강한 자로서의 대립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대다수 중생이라는 의미에서 회자되는 방편인데요. 논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다는 판단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를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눈뜬 자로서의 그 판단하는 자가 없다면 누구도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를 통한 코끼리의 묘사가 틀렸다는 그 지점을 지적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이 좀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이거는 우리 주지 스님이 강력하게 이런 질문을 좀 해달라. 너무 교학적인데 머무르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 때문에 제가 저녁에 고민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코비드라는 삶의 현장이 집중적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로병사의 사주기는 노병사와 더불어서 늘 있어왔던 자연순환의 주기이지만 우리가 맞이한 이 질환은 전쟁과도 같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외연과 자신을 중심으로 한 내연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이제 원효 이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모두 끝났는데요. 원효 교학은 이제 발굴의 시기를 넘어서 해석과 그리고 해체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원효의 교학이 워낙 심오하기 때문에 해석이나 해체 작업도 발굴에 버금가는 난해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후학들에게 원효 사상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심과 일미 관행에 대한 21세기 학자들 간의 그 지말적인 견해 차이는 당연한 것이며 기회가 있다면 사담의 자리에서라도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논문을 읽다가 일심이나 일미 관행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원효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저와 조금 다른 견해를 읽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담화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논문의 제목에 사용되었듯이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라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말과 또 시대를 수식하는 질병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원효가 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효는 이렇게 창고라는 질병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질병 속에서 절망을 극복하는 지혜는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원효 사상이 재조명되는 이러한 학술대회가 꾸준히 개최되어서 세상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 문승가대학의 학감 영덕 스님께서 좋은 논평을 하셨고요. 창궐하는 코로나를 막지는 못하지만은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우리 발표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꼼꼼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시 질문에 답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에 이제 화쟁이 사상이냐 방법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특성도 충분히 철학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부처님의 사상, 불교의 근본 사상과 특별한 차별성을 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 저희의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개념을 사상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뽑아내서 개념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불교라고 하는 기본 테두리에 해당하는 화쟁이라고 하는 말을 원효 스님의 특징적인 내용으로 꼽아내자면 역시 방법론적인 측면의 구체성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방법, 논법이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쟁이라고 쓰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것은 자꾸 동일화시키는 사상이라고 착각해서 이 조화를 시키는 사상인데 동일화시키는 사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언어의 착시 현상에 대한 배제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효 화쟁의 지향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효 스님의 화쟁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위한 근거 찾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수행을 하려면 당연히 수행의 근거가 되는 교학 체계의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교학 체계의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화쟁이라고 하는 논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불교 사상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 측면에서 부닥치는 게 유가행파의 사상과 열애장 불성의 사상인데 열애장 불성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관점에서 중생을 어떻게 부처의 세계로 끌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행파의 사상은 내가 중생인데 어떻게 저 목표 지점에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과 부처님이 중생을 끌어당겨가는 두 장면이 한 지점에서 겹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런데 바라보는 그 수행을 바라보는 지점 시각은 다릅니다. 산 위에서 산 중턱을 바라보는 거하고 산 밑에서 산 중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두 가지의 시각이 부닥쳐 있는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화정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근거를 확연히 다지는 과정이라서 바로 수행 또는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원효 스님에게서는 화정의 방법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화정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잠깐만 말씀드려도 돼요? 예,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그 보는 관점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행자가 체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동일성 혹은 무차별성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기서 동일성이라는 것은 불성애로의 접근, 불성애로의 예, 예. 동일성, 예. 그리고 사량 분별이 끊어진 무차별성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러니까 교수님은 중생적인 입장에서의 동일성을 그러니까 생각하셨고 저는 불성의 입장에서의 동일성을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예. 제가 스님 논평문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고요. 질문을 잘못 이해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로움이 소멸됨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괴로움이 우리가 각각이 처해 있는 괴로움이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도 역시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가 같다고 하는가 하면 괴로움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같습니다. 요걸 불성, 무차별성의 드러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걸 괴로움의 소멸됨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상태가 동일한 거지 괴로움이 소멸된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무차별성의 도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차별성의 도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상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통상 비일, 비일을 같이 쓰는데 비일은 같지 않다고 비이는 다르지 않답니다. 근데 같지 않다가 말하는 상태하고 다르지 않다가 말하는 상태가 같은 지점을 이야기하지만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괴로움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같죠. 요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됨으로써 도달하는 결과는 다릅니다. 요건 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동시에 달성됩니다. 같음과 다름이 동시에 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음만 강조해 버리면 획일성이 드러나 버리게 되죠. 다양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요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논문에서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제가 꼼꼼히 못 써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저도 더 하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무차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대승 기승놀이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원효의 텍스트를 기본해 갖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식심 분별이 끊어지고 사량 분별이 끊어진 그래서 궁극적인 일심으로의 회귀 그걸 심일경성 내지는 무차별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관점에서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일심의 근원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향상문에서 그 궁극적인 자기 자리에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다시 머무르지 않고 다시 향하문으로 내려와서 천천만락을 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 보살행을 실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예. 네. 두 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한 분은 평생 원효의 화쟁 사상을 연구해 오신 학자이고 또 한 분은
운문성가대학에서 학인들을 가르치면서 또 수행자로서 아마 살아오셨기 때문에 두 분의 또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교수님의 원효의 하쟁 사상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시대의 세상은 급변할 것이고, 급변하다 보면은 많은 다양한 문제와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화쟁은 그 다름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그 자체를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연기법적인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스님의 그 수행자의 생각하는 화쟁과 또 교수로서의 생각하는 화쟁, 아마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플로아에 계시는 분도 아마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혹시 조실 법탁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기람 교수님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영덕 스님 예리한 질문에 아주 답이 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19 그 대안으로서의 화쟁 사상인데, 사실은 코로나 19는 언젠가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자본주의에서 황금만능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응? 지금 말씀한 그 우리 모두의 병인데 너나 없이 우리 석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 성직자까지도 수행자까지도 그 환자들이 많아요. 응? 지금 우리 석 교수님이 주장한 포스트 코로나 19의 대안이 대표적인 화쟁인데, 그것은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대인의 모든 병까지 다 치유가 되는 것인지, 왜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는지, 그 말씀을 좀. 예, 우리 중화법타 조실 대종사께서 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선생님 평생 공부해가지고 예. 열심히 몸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도 질병이고 황금만능도 우리 모두의 질병인데 그거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주제 원효의 하쟁 사상과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대안, 우리 발제해 주신 석기람 교수님 또 논평해 주신 영덕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